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장기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전 세계 경제도 휘청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서는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마영삼 전 주 이스라엘 대사, 이인철 참 좋은 경제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사님, 먼저 전쟁이 언제쯤 끝날까 다들 관심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4, 5주를 예상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오래 전쟁을 지속할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미 국방장관은 이번 전쟁의 출구 전략에 대해서 특정 기한을 제시하진 않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길어지는 겁니까? 지금 그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여러 가지 복선이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서로 컨플릭팅 되는 서로 배치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현재 전쟁 기간 중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아주 대통령이 얘기하는 조그만한 정보도 매우 중요한 작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조금 더 해석의 폭을 넓히려고 이제 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실제로 이제 언제쯤 끝날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금 4, 5주 또는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 국내 정치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지금 현재 일단 전쟁 시작했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27%밖에 지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전쟁을 4, 5주라 그러지만은 가능한 한 빨리 종기를 지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지금 더 확전 양상으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아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미국 안의 정치 상황으로 보면 빨리 끝내는 게 맞는데 외부적으로 보니까 확전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을 거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이란 저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살이 됐는데 그 차남이 후계자로 임명이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공식 보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란이 지금 신정일치 국가인데 세습이 된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상당히 놀라운 이제 결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했던 그 구도와는 완전히 지금 어긋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모스타파 하메네이는 지금 상당히 강성주의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만큼이나 강성주의다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바시즈 민병대라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 휘하에 있는 바시즈 민병대를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지도부하고 상당히 밀착되어 있어 군사 안보 문제에서 상당히 관여를 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 최고 수반으로 있을 때는 실제로 문고리 권력으로서의 이제 역할도 했던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셰타드라고 국영기업이 있는데 그 국영기업은 지금 이제 비자금을 상당히 많이 관리를 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로 선출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실세이고 그리고 권력, 군사 그리고 경제까지도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강성 이미지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일부의 전문가들은 오히려 이것이 돌파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워낙에 막강한 실세이기 때문에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미국하고 이 협상을 돌파구를 뚫을 수도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상당히 이 강성주의자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진보주의 색채도 가지고 있다. 두고 보아라. 사우디아라비아의 MBS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같은 인물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미국하고 딜이 더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것이 맞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지나면서 이제 몇 차례의 이제 메시지가 발송이 될 겁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 우리가 조금 더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조금 더 온건하고 친서방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막강한 실세자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또 돌파구도 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조금 지켜봐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네요. 소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으로는 이게 확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장기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시장은 지금 엄청 출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융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의 초입에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이 그때 다르다 보니까 아마 지금 어쨌든 이번에 이제 중동 리스크로 인해서 자산시장 그야말로 이제 폭풍 전야입니다. 지금 전쟁 초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전자산에서 돈을 빼서 위험자산에서 돈을 빼서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는 게 많은데 거의 패닉셀, 투매 가깝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세계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진 건 아니지만 일단 주식 내던지고 있고요. 코인 매도하고 있고요. 여기다 아시아 통화 전부 매도하고 있습니다. 이걸 뭘 사고 있냐? 킹달러의 귀환, 달러. 미국 국채금리 오르고 있고요. 여기에다 스위스 프랑과 같은 안전자산이 강세고 금은 어제, 오늘 시장의 반응이 좀 달라요. 이 중동전 터지면서 금 가격이 올랐어요. 무려 트라이온스당 이제 5,40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오늘 새벽에 4% 넘게 빠졌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니 상대적으로 금이 안전자산으로서 입지가 좀 취약한 거. 또 하나가 주식 폭락으로 손해를 본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 수익이 났던 금 팔아서 강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패닉셀, 모두 팔고 달러, 오직 달러. 이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나 전 세계 증시 하락률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유독 뼈아파요. 한국이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미국 증시는 한 1% 내외, 아시아 증시도 1에서 2% 내외 이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제 역대 최악이었거든요.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는 3일 연속 떨어지고 있는데 어제가 450포인트, 포인트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시가총액 377조 원이 허공으로 사라졌는데 오늘은 더 심각해요. 오늘은 조금 전에 보니까 5% 이상 선물지수 하락하면 사이드카. 그 뒤에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 8% 이상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일중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는 한라산을 등반하는 거였다면 한라산을 내려오는 것처럼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피가 장중 저점이 5,059였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깨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중동전이 이게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최근 20년 동안 6번이나 중동전이 발생을 했어요. 어떨까요, 결과는? 1개월에서 3개월 지나면 보란 듯이 V자형 반등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학습 효과로 인해서 세계 증시는 많이 안 빠지고 있는데 유독 한국 증시는 많이 올랐어요. 지난해도 75% 세계 수익률 1위. 올해 1, 2월 합쳐서도 코스피는 48% 세계 수익률 1위다 보니까 가장 현금화하기 쉬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거의 두 자릿수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고가가 22만 원이었어요. 오늘 지금 떨어져서 17만 원대. SK하이닉스가 110만 원까지 올랐던 게 지금은 86만 원대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증시에서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V자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하고 있는 거다라는 네. 분석이신 거네요. 맞아요. 예. 거기다가 사실 외국인이 좀 심상치 않은 게 외국인이 지난 주말에 역대 최대 규모예요. 증시 역사상 7조 원 넘게 국내 주식을 내다 팔았어요. 근데 우리는 주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대금은 이틀 후에 입금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안정적이었어요. 전쟁 이전. 환율은 뭐 1,420원대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발발하자마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우리는 지금 새벽 2시까지 외환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자정 넘어서자마자 1,500원 찍었어요. 여기다 1,506원까지 찍었습니다. 1,500이라는 환율을 본 건 역대 2번밖에 없어요. 우리가 가장 꺼리는 IMF 외환위기, 2008, 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 그 한은희 총재가 출장을 취소하고 와서 긴급 회의를 할 정도로 어쨌든 환율을 좀 끌어내야 되거든요. 만에 하나 이틀 후부터 들어오는 통장에 원화가 찍혔는데 이거를 달러로 환산하게 되면 충격은 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긴급 이제 시장 안정기금을 투입해서라도 환율을 좀 안정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런데 미국에서는 지상군 투입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왜 지상군 투입 얘기까지 나온다고 보세요, 대사님? 지금 현재 미국의 초기 목표, 전쟁 목표가 다 이루어졌느냐, 이루기 위해서는 지상군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상군까지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상군을 만약에 보낸다고 하면은 전쟁이 매우 오랜 기간이 길어질 거로 보입니다. 우선 동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훈련을 하고 그리고 장비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지상군이 들어갔을 때는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하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정치적으로 견뎌내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부작용인데 관세 문제 때문에 대부분 판결 불리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앱스타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민자 학대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전반적인 지지세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전쟁으로 해서 여기서 점수를 잃으면 안 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럼 중간 선거에서 아주 결정적인 결과가 나올 겁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전쟁을 가급적이면은 뭐 4, 5주를 하더라도 빨리 끝낼 수 있으면 끝내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상군 파견은 제가 생각에는 아마 그까지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로는 지상군도 투입할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시사하긴 했지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장기화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이란에서는 어떤 카드를 꺼내냐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미국을 상대로 했을 때 굉장히 위력적인 카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이제 효과가 있을까 하는 실제로 봉쇄가 된다고 하면은 매우 큰 세계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가능성이 있느냐?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폭이 33k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란에서는 거기에 어뢰가 몇 개만 설치를 하더라도 또는 폐유조선을 거기에 갖다 놓기만 하더라도 이 봉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봉쇄를 할 것이냐? 굉장히 큰 위험 부담을 안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그 산유국들이 곧 몰려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카타르 전부 몰려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물량이 석유가 20%, 가스가 30%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 이란도 그 몰래 수출을 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그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봉쇄를 한다고 하면 자기 경제에 대한 또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따라서 이게 전 세계를 상대로 전 세계를 적으로 돌면서 이란이 거기에 대처를 할 것이냐? 합리적인 판단으로서는 아마 안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더 무게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지금 현재 이란 지금 지휘 체제에서 굉장히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정책에서 보면은 불합리적인 판단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지금 그 이란에서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 산유국들이거든요. 그 나라들은 이란하고의 관계가 좋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보면 수십 년간에 걸쳐서 굉장히 안정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매우 노력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이 나라들하고의 관계 개선하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그런 결정을 지금 이란 정부에서 했습니다. 했다고 한다면은 또 다른 그런 불합리한 결정을 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이들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의 이제 오늘 당장 미국에서 국방장관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 충분한 그 해군력을 갖고 있고 지금 이란의 해군력은 거의 이제 바닥이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이 항공모함까지 가 있기 때문에 그 해군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나 이란으로서는 그 해협을 봉쇄하는 의미로서 사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해군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이나 미사일을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제 미국 쪽으로 봐서는 취약하죠.
그래서 이런 지금 아주 불투명 상황이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 경제가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지역에서 단 한 방울의 석유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소장님? 실제로 예. 카타르의 LNG 시설을 폭파했어요. 그러자 유럽이 가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선물 시장에서 한꺼번에 천연가스 가격이 45%에서 50%가 뛴 겁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하루의 석유 소비량이 한 1억 배럴 가량 돼요. 근데 그 1억 배럴 가운데 하루에 2천만 배럴이 그 해협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움푹 패여 있잖아요. 네. 근데 가까운 곳은 33km밖에 안 되는데 그 유조선이라는 게 수심이 굉장히 깊은 곳만 드나들 수 있잖아요. 한꺼번에 여러 대가 들어야 되는데 거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 구두 발언만 했을 뿐인데 당장 70%가 야 거기는 피해가자. 자연스럽게 그러면 야, 해상 경로 아니면 육로겠잖아요. 육로를 통하게 되면 비용은 최대 80% 늘어나고 기간도 닷새 정도 더 걸려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국제유가에 상당히 이제 민감한, 특히나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보다 이 북해산 브렌트유의 경우에는 이 소식 전해지니까 한때 13% 뛰었어요. 지금 뭐 온수당 거의 배럴당 81달러까지 뛰었는데 그 위에 조금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가 했더니 오늘 새벽에 역시 80달러입니다. 근데 연초에 어느 정도였느냐? 60달러대였어요. 그러니까 레벨 자체가 좀 달라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이 초기이고 불확실성이고 아직은 지금 미국이 지상전을 투입하면서 장기전으로 가는 것도 아닌데 단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고 이제 통행 봉쇄하자마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유가에 가장 민감한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100% 우리는 원유를 수입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70% 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70%, 가스는 20%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에 하나 여기가 폐쇄돼서 장기화된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지금 한 80달러 선에서 계속되면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GDP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수출 그리고 물가뿐만 아니라 성장률에도 최대 한 0.45%를 끌어내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전망하면서 유가 전망을 전제를 뭐라고 했느냐? 60대 중반, 65달러대로 전제하고 올해 2% 성장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 수준의 국제 유가만 유지된다 하더라도 2% 성장 물 건너간다. 이러면 저성장, 고물가, 한국은행이 금리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뼈아픈 이른바 S의 공포, 고물가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이 S의 공포가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 그리고 가장 취약한 게 한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70%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대사님 앞서서 말씀을 하실 때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이란으로서도 경제적 자살 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이란도 좀 주춤할 거다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 요인도 있고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예. 다른 요인, 주변의 국가들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대적 관계 이런 것 때문에 종합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이란이 그렇게까지 무모한 행위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서도 막 쉽게 내밀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라고 네.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란으로서도 뭐 다른 좀 카드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호르무즈 해협 봉쇄 말고 이란이 미국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카드 뭐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그 이란이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에 대해서 무차별 공격, 그것도 지금 현재 민간 시설뿐만 아니라 정유 시설까지도 지금 현재 그 타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국가들 그리고 전 세계의 경제 때문에 미국에 대한 압력. 그래서 미국은 전쟁을 빨리 끝마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길로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다 이제 실질적인 그 이란이 갖고 있는 무기로 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미사일과 드론밖에 없습니다. 지상군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미국이 지상군을 파견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전쟁을 할 때 공군력도 지금 현재
공군력도 거의 분쇄됐습니다. 해군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사일과 드론으로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금 만만치가 않는 것이 이란 측에서는 우리는 지금 이제 아주 고성능의 미사일 같은 거 아직 사중도 안 했다. 다 보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은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초기에 이스라엘하고 미국 공군이 제일 먼저 이제 공격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은 물론 레임 체인지에 관련해서 하메네이 척건들에 대한 공격을 했었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했던 것은 그 미사일 시설, 그러니까 미사일 발사대를 제일 먼저 조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공 시스템, 그리고 미사일 제조하는 공장, 미사일 저장하는 장소,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고,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 미사일을 이란이 발사를 하면은 그 발사했는 그 장소에 정확하게 핀포인트를 해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란이 가지고 있는 이 미사일과 드론의 양이 급속하게 소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전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장기전으로 갈 때 그럼 이란이 유리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나 이스라엘이 유리할 것이냐,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전쟁은 소모전이라고 한다면은 그 막강한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산업시설과.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코 이 소모전이 이란의 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에서는 처음에 드론, 상대적으로 저가인 드론을 많이 활용을 하고 이후에 고성능 미사일을 사용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대사님 보시기에 그럼 미국하고 이란을 비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우리의 탄알은 영원히 전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양이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계속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많지는 않다. 적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매우 예.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 대통령의 경우에도 지금 국내 정치 때문에라도 빨리 전쟁을 끝마쳐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란으로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틸 수 있는 힘이 거의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는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최고 지도자가 선출이 정식으로 되어서 표면에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서더라도 미국으로서도 출구 전략을 마련해야 될 거고 이란으로서도 출구 전략을 마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말씀하실 때 이란이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무차별 공격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카드가 미국 압박 수단으로 좀 유효하다 이렇게 보세요? 이란 측으로서는 그것을 기대를 많이 했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영향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그 부작용도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아랍 국가들은 여태까지 이렇게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침공을 받지 않는 이상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미국도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자제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의 경우 이 나라들이 민간 시설을 폭격이 당했는데 그게 물, 전기, 그 전기라고 하면은 사막에서 전기 없이는 못 사는 겁니다. 마찬가지 물입니다. 그 시설, 그러니까 담수화 시설, 그리고 전력과 관련되는 시설, 이것을 공격했을 때는 더 이상 이 나라들도 그냥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반격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이제 국제적인 중재 역할 할 수 있는 나라도 빨리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소장님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앞서서 우리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오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 입장에서도 휘발유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실제로 이제 미국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대형차예요. 기름이 물값보다 싸기 때문에 식구수들마다 차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기름값은 가장 민감합니다. 근데 갤런당 3달러 휘발유 가격이 올라갔어요.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자신이 있는 건 뭐냐? 쉘 혁명을 통해서 국제유가 반값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가를 전반적으로 낮추겠다는 건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뭘까? 물론 오페크 플러스가 4월부터 하루에 20만 6천 배럴 증산하겠다고 했는데 전 세계 하루 소비량이 1억 배럴인데 20만 배럴? 이거는 미미해서 거의 상징성이지
거의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미국이 갖고 있는 미국은 쉘 혁명을 통해서 최대 산유국이에요. 어디든지 캐든 나옵니다. 그게 손익분기점이 넘어가요. 유가가 이렇게 오르게 되면.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제 이 전략적 비축유를 채굴을 해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우디를 비롯한 오페크한테 증산하라 라고 이제 압박할 수도 물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 앞두고 이번 전쟁을 보는 미국인들의 시선이 굉장히 따갑습니다. 한 27%만 찬성하고 있어요. 4명 중 3명이 아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관세와 마찬가지로 과연 전쟁 버튼을 공습 버튼을 누를 권한이 의회의 권한을 대통령이 행사해도 되나라고 공화당 자체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트럼프 대통령 늘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트럼프이스 타코 늘 세게 얘기하지만 늘 뒤로 물러서더라. 정말로 지상전을 포함해서 여기에다가 힘을 쏟는다라고 하면 중간 선거는 물 건너간다.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장기화되면서 이 국제 유가의 향방은 누가 지고 있느냐? 결국 트럼프가 지고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금리 인하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데 휘발유 가격 오르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그냥 금리 인하를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로 예. 지금 그래도 케빈 어시가 갈아치고 그러면 그래도 이제 한 하반기 들어서 미국은 한 번이 아니라 2차례 정도 기준금리 낮출 것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지금 중동전으로 이란 사태로 인해서 6월 첫 금리 인하 시점은 물 건너갔다라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실제로 이 페드워치 2를 통해서 투자가들이 베팅하고 있는 이 6월 금리 인하 가능성보다는 동결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한 달 전과 분위기가 반전됐다는 겁니다. 특히 그동안 이제 이 자산 시장이 굉장히 좋았던 건 3조예요. 저유가. 지금 뭐 6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어요. 배럴당 50달러에서 60달러 오르내렸거든요. 금리가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여기다 달러가 굉장히 약세였어요. 배가 아래에서 움직였어. 근데 이게 전부 세계가 다 바뀌고 있어요. 고유가, 그리고 고금리,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환율. 이러다 보니 아마 돈의 흐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다. 미국 증시는 사실 거의 10년 동안 계속 조정받지 않고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정이란 말은 언제 쓰느냐?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할 때 조정이라고 합니다. 본격적인 침체장에 돌입을 했다. 근데 오늘 마감 종가가 12% 빠졌어요. 코스피가. 12% 넘게 빠졌는데 9.11 테러보다도 더 많이 빠진 겁니다. 9.11 테러 당시보다도 지금 더 많이 빠져서 역대 최악이거든요. 근데 어제는 뭐 7% 빠지고 오늘은 12% 빠졌어요. 그러면 대충 얼추 20% 빠졌잖아요. 여기서 10%가 추가로 빠진다. 그리고 이 중동전에 대한 상황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침체장으로 진입할 수도 있습니다. 깜짝 놀랐는데요. 12% 빠졌다고 하셔가지고 환율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서도 잠깐 언급은 하셨어요. 그러면은 환율 변동성이 얼마나 커질 거냐 이것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정말로 예. 지금 환율은 그동안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이벤트나 이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1,500원 심리적 지지선은 상당히 좀 지켰어요. 서학개미들한테 당근 줬잖아요. 야, 미국 주식 투자하지 말고 한국 주식으로 오게 되면 과세하지 않을게. 5천만 원 한도에서는 비과세해 줄게. 야, 수출업체들 달러 결제되고 빨리 가지고 와. 여러 가지 당근책을 내세우면서 여기다가 이제 국민연금까지 동원한다라는 얘기 비판을 들으면서 지켜서 원달러 환율, 야, 이제 1,420원 봤으니까 1,300원대도 볼 수 있겠네? 이런 기대감을 과감하게 지금 무찌르고 있고요. 특히나 그동안 외국인들이 지금까지 한 27점 팔았어요. 올해만. 팔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팔아도 달러로 환전하지 않았다는 이유는 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야. 지난해보다 영업이익이 한 7배 정도 남겠는데 조금 조정받으면 사지 뭐 현금 갖고 있자라는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를 판 자금이 왔는데 이거를 환율이 오르는 이유고요. 야, 외국인들 이제 더 이상 원화 같지 않고 달러로 환전할 거야. 이런 우려가 바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1,500원 선을 이제 이 심리적 정말 마지노선이거든요.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아마 지금 정부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총재가 아마 와서 지금 긴급 안정자금 가운데 증시에도 투입을 하고 채권에도 투입을 하고 외환시장에도 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외환시장 안정이 가장 좀 선행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대사님, 지금 이란의 수뇌부가 다 사살이 됐는데도 이렇게 완강히 저항을 한다. 이란 체제가 생각보다는 좀 견고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란은 대국입니다. 예. 인구가 9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화 자원도 굉장히 많고 나라 면적도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미 제국의 경험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기반이 탄탄하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위기도 이제 거쳐 나왔던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는 상당히 지금 이란으로서는 이제 위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휘부에서 최고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던 상당히 많은 군 관계자들, 고위 인사들이 일거에 이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볼 때 그 decision making system, 그러니까 정책을 결정하는 이 구조가 상당히 흔들리고 있지 않느냐. 따라서 합리적인 판단을 못하는 이런 정책이 자꾸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새로운 이제 지도자가 들어서면서 이제 상당히 정리가 되어 가겠죠. 그러나 한동안은 이렇게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지도자 선출에 대해서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고 있지 않지만 공식화되고 나면 어떤 방향이든 조금 정리는 될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제가 그 인물 평을 할 때 뒤쪽 얘기도 했었다죠. 예. 긍정적인 측면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미국으로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고 미국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새로 들어오는 이 그 지도부를 다시 타격을 할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이게 합의로서 그리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려고 나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미국도 이제 출구 전략으로서 가까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휴, 대화를 해서 빨리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